안녕하세요. 포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펀드자키 오하나입니다. 그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찍는 오늘 첫 손님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잊혀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다시 떠오르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미래에셋 베트남 자산운용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횟수로만 13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소진욱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한번 네. 핵심적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베트남 법인의 소진욱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입사를 해서 2006년도에 처음 베트남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 나가서 운용을 시작해온 사람입니다. 올해로 14년차 베트남 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그 대표사무소 체제로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현지 법인을 외국계 전문 자산운용사 최초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는 베트남 현지에서 그 베트남 당국에 설정된 그 주식형 펀드까지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한가요? 외국계 운용사를 합쳐서 저희가 최초 전문 자산운용사의 현지 법인으로. 네, 그런 거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큰 매수 시장, 그리고 정부가 경제 개혁을 하려는 정책적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트남인데요. 현재 베트남은 이런 것 외에 어떤 게 우리가 베트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베트남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베트남 경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틀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이 과연 언제부터 세계 경제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냐? 2000년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2000년대 중반부터 그 베트남 경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동남아 경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무렵에 그 중국이 1인당 GDP를 보시면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3배 이상 올라오면서 한 3,000불 이상의 1인당 GDP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슬슬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기는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시장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는 너무 먼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도 너무 적고 환경도 안 좋고요.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이제 동남아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억에도 한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10개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유망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베트남이 가장 유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양질의 노동력, 풍부한 내수시장, 이런 포인트들이고요. 자, 그러면 베트남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사실은 돈의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베트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있고 입지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제 지하 경제는 좀 커졌을지 몰라도 그 공식적인 어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거죠. 이 돈이 작은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는 거죠. 한국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이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구가했었죠. 베트남은 이 자본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FDI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트남 경제를 보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FDI인 겁니다. 외국계 직접 투자. 세계의 기업들이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서 베트남으로 오고 있는가 아닌가의 어떤 증빙이 바로 이제 F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DI가 베트남에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음으로 해서 FDI 기업들이 세운 곳에 베트남 근로자들이 다 고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창출된 고용으로부터 소득이 늘어나고 그것이 앞서
한 것처럼 이제 풍부한 내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사이즈를 가지게끔 유도가 되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FDI인 거고요. FDI 유입인 거고요. 저희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FDI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지난 10여 년간 베트남에 가장 많은 FDI 투자를 하는 국가는 세 나라였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어느 해는 뭐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어느 해는 싱가포르이 많이 투자하고 한 2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하고 있다가 올해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계 자금이 FDI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생산하기는 좀 힘들어지니까 본격적으로 그들도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인 거고 그것이 베트남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본다는 얘기고 베트남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신 것들은 다 포텐셜에 불과한데 이 포텐셜을 꽃피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돈이. 그래서 FDI가 가장 중요하고 그 FDI가 중국 쪽에서 더 많이 흘러오고 있다는 이 관점이 지금 베트남 경제가 올해 3분기에만 7.3%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베트남 경제를 가장 판단하는 기준이 FDI, 즉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도 그 기지 자체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게 FDI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아세안의 가장 유망한 나라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베트남 시장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없으면 FDI가 유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저는 베트남 증시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더 반영될 게 있는 건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혹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있으시면 증시의 관점에서 선반영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트남 증시가 좀 비싸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증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베트남 증시가 전혀 비싸지가 않고요. 오히려 주변국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어떤 그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전혀 그 평가되어 있지 않고요.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2013년 이전까지 베트남 증시는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뭐 세계 각국이 돈을 들이부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의 본원통화가 2배로 늘어가고 일본은 2011년에 본원통화가 3배로 늘어가고 이 정도로다가 돈을 들이부으면서 경제를 다시 돌렸는데 베트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돈이 없는 나라다. 나라는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돈이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열에 크게 동참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다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한동안 다른 나라들이 좋아지고 있을 때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부터 다시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평가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을 찾아오는 과정이었던 거지 이게 베트남 증시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비싸진 거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베트남 증시가 좋은 트렌드를 2014년 이후로 좋은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기대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있느냐 이 두 부분이 이제 중장기 모멘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첫째는 신용등급입니다.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은 현재 BB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투자 적격 신용등급이라고 한다면 BBB 마이너스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등급을 더 올라가면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투자 적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은 오히려 한국도 신용등급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적으로 뭐 국가 신용등급을 올릴 때 뭐 리뷰에서 그 뷰를 뭐 네거티브에서 스테이블에서 파지티브 이렇게 뷰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등급을 올리고 이런 과정으로 하면 한 등급 올리는데 베트남이 현재 1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2, 3년 뒤에는 베트남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수 있다. 베트남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면 증시의 수급의 판이 달라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연기금들도 베트남에 관심을 있으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 조건에 맞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그 신용등급 측면에서 어떤 이제 받쳐준다면 투자 적격으로 받쳐준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증시에 들어오면서 수급으로 인한 베트남 증시 한 번 더 랠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신용등급과 더불어 또 하나 그 수급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MSCI 이머징입니다. 사실 MSCI 이머징 지수 그 승격은 작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MSCI가 등급을 이제 리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네. 하나의 증시가 한국과의 증시가 한 등급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갖춰줘야 되는데 베트남한테 그걸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베트남은 그걸 바꿔가는 과정인 거고요. 당장 어떤 과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증시에는 외국인 한도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외국인이 49%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베트남은 제너럴하게 다 한도를 뒀고 특정 섹터가 아니라면 기업이 이사회 결정을 통해 가지고 뭐 100%로 늘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49%까지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방해라 라는 것이 이제 MSCI의 이제 요구인 거고 그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증권법을 바꿔야 되고 증권법을 바꾸려면 증권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기업법, 투자법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제도를 먼저 정비한 다음에 들이밀어야 이 나라가 이머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냐? 제가 그것도 한 2-3년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2-3년? 그러면 결국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그 투자 적격으로 올라가는 것과 그 저희가 MSCI 그 어떻게 보면 증시의 어떤 평가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면서 베트남 증시의 어떤 중장기 모멘텀을 강력하게 부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만 생각을 해도 베트남 증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상대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는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성과 꾸준하고 생각한다면 선진 시장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이게 좋다 이런 장점이 저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던 임금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베트남의 임금 상승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빠르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임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그 FDI,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FDI라고 있는데 FDI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신 이 임금 상승을 통해서 임금 상승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숙련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베트남 경제에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임금 상승이란 건 단지 부담 요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베트남 경제가 계속해서 제가 외국 자본이 베트남의 모멘텀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베트남이 외국 자본만 가지고 이 나라가 굴러가야 된다면 이 나라는 장기적으로 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서 내수 시장이 커져야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증시가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부 나오는 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베트남 경제에 부담이야 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베트남에 들어간 FDI 기업들이 저부가 가치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었습니다. 섬유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베트남을 떠나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로 넘어가는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대신 베트남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조금 더 그보다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커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였고 네. 두 번째, 베트남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과거와 같이 고수익 축으로 볼 수 없다. 과거에도 베트남이 그런 고수익 시장을 창출하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베트남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건 항상 있잖아요. 기대치는 좀 예. 그거는 이제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올라가는 속도는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
그 속도에 맞춰서 각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거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유일하게 한국이 1%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기업들의 혁신으로 인해서 3%대의 경제 성장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른 거죠. 베트남은 7%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성장에 맞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은 변동성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이 골고루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제 베트남 같은 데는 국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준 건 연기금인데, 베트남은 아직 연기금이 크게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 연기금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거고,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고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그 투자자들이 나는 이 변동성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러시는 건데, 실제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안정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왜 베트남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베트남이 7% 성장한 건 사실 만족스러운 경제 성장률 속도가 아닙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한참 고성장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 정도 성장을 해줘야 고성장을 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7%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그 경제를 펌프질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뭐냐면 베트남은 금융위기 전후해서 한번 크게 아팠습니다. 사실은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2006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그 운용이 미숙하다 보니까 자꾸 헛발질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서 약간 겁이 났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공격적으로 이 정도의 시즌이면 이 나라가 그 경제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버도 시점인데 기름 붓는 걸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기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기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 나라의 통화량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대출 증가량을 보면 연평균 13%, 14%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고성장에 비해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습니다.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지금 바라보는 것은 베트남이 지금 불같이 끌어올라서 고성장을 하고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트남이 글로벌리 여건이 좋아지면 불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안정을 지금 가지고 있어. 사실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없었던 고수익 추구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으로 인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 세계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서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오늘 오전 9시쯤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펀드에 대해서 뒷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고객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펀드를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월 한결 다 단위별로 끊어봐도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더라고요.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 못 투자하신다? 여기 못 투자하신다, 자펀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펀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니까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는 동인이라고 해야 될까? 원동력이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 펀드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펀드의 운영 철학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미래에셋 그룹의 운영 철학과 개를 같이 합니다. 저희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블루칩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단기 변동성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보시면 타사 이제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종목수 자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 20에서 30 종목 정도의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단순히 대형주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베트남 시장을 그렇게 바랍니다. 베트남 경제는 어쨌거나 신흥국이고 그 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나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뭐 5%야 10%야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베트남의 기업들은 그 외국계 기업들과 진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보지는 않은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블루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80년대에는 블루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글로벌 경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베트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직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싸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특정 섹터나 특정 인더스트리를 도미넌트하고 있는 지배적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기업들의 재원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에 따라 이 기업이 뭐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바짝 올라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요. 저희는 대형주 그리고 그 시장 지배적 기업들 블루칩 위주로 저희가 압축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작고 그리고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시간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참 어렵네요.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장 오늘 매니저 대표님 모시고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뭐 스크립트 없이 제가 궁금했던 거를 오늘 당황스럽겠지만 이런 질문이 어디 가서 받아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웠겠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되게 까다로우시고 뭐 투자 설명서 이런 걸 다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베트남 펀드 저희 고객분들 투자할 때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펀드 슈퍼마켓의 펀드 자키 오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